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게 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호남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 그리고 보건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에 근무 중인 변혜원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10주 동안 이 KOCW에서 함께 공부할 주제는 바로 삼킴장애입니다. 여러분들 삼킴장애라고 하는 과목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강좌를 듣고 계신 분들이 언어치료 관련 학과에 재직 중이신 분들이라면 삼킴장애라는 용어에 대해서 물론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반대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의사소통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말이나 언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의사소통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장애에 대해서 배웠던 장애 유형들은 어떤 유형들이 있었나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의사소통 장애하면 대표적인 언어 장애를 떠올리실 겁니다. 예컨대 언어 발달 장애라든지요. 이런 언어 지체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언어 장애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의사소통 장애라고 얘기하면 말 장애를 떠올리십니다. 자, 제가 이 시간에 언어와 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물리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는 이 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른 과목에서 잘 배우셨을 거고요. 자, 물리적인 현상인 말에 문제가 있다는 건 말을 산출하는 조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음성기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배우셨던 언어장애나 말장애 외에도요, 우리 의사소통 장애의 또 한 부류는 바로 삼킴장애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삼킴장애는 앞서 말씀드렸던 언어장애나 말장애와는 다르게요. 삼킴장애는 실은 근육 움직임에 대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음식물을 삼키고요. 또 그로 인해서 영양분을 보충합니다. 저희가 하루 3끼 중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류는 아마 2주일도 채 살아가지 못하고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삼킴이라는 건 우리 사회에,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러한 삼킴의 문제, 어려움을 갖고 오는 분들을 우리는 삼킴장애, 또 다른 말로요, 한자어로는 삼킴이란 뜻이 연하라고 부릅니다. 자, 음식물을 삼킨다는 똑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다른 책에서는 책마다 또는 연구마다 조금 표현이 다른데요. 때로는 연하장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삼킴장애라고 하는 장애를 조금 이 장애 질환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디스파지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연하, 뭔가 삼키는 과정 내에서의 문제를 강조한다면 swallowing disorder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10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언어 문제나 말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인 그리고 음식물을 삼키는 무언가 움직임과 관련된 그런 기능장애에 대해서 10주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강좌 소개와 삼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좀 소개를 드리면서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지금 온라인에서 수업을 듣고 계십니다만 오프라인에서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좌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KOCW 그 온라인에서는 10주간 진행되는 수업입니다만 오프라인에서는 실은 15주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업 맥락이 어떤지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부분은 바로 오늘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론 부분에서
삼킴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점들, 이슈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아마 언론 보도 자료나 뉴스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질의응답이 불가능합니다만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좌 소개입니다. 자, 제가 강좌 소개는 온라인 관계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킴장애는 언어치료 분야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신경학적 장애죠. 자, 여러분들 신경학적 장애라고 하면 뭘 떠올리시면 될까요? 자, 신경학적 문제라는 건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자,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 맞습니다.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결국 신경학적 장애라는 건, 자, 중추신경계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뇌와 척수로 되어 있죠. 말초신경계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입니다. 자, 이러한 중추신경계나 말초신경계 어느 것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자, 삼킴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중추 및 말초신경계의 손상은요, 결국 우리가 정상 삼킴의 기능을 제한하는 이른바 삼킴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정상 삼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거, 우리가 또는 질환에 대해서 특히 재활 관련 분야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장애우 분들은 사실은 특정 어떤 기능들이 일반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걸 우리가 장애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정상 삼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 교과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는 건 바로 정상 삼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저는 10주간 여러분들하고 삼킴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평가, 주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삼킴장애는 매뉴버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에서는 이 매뉴버라는 용어를 굉장히 익숙하게 잘 이해하고 계신데요. 우리 언어치료에서는 사실 매뉴버라는 용어가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으시죠. 자, 어떤 절차가 정해져 있는 어떤 근육 재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매뉴버가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 어떤 특정 매뉴버를 써야 되는지가 이 삼킴장애라고 하는 교과목에서는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후반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온라인 강좌가 종결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이 삼킴 문제다 보니까 치료 시기라는 부분들하고요. 치료 매뉴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특이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삼킴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재활하는 그런 학문이니까요. 그 다음에 치료 교구나 보조 교구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여러분들은 정상 삼킴에 대한 과정, 정의,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평가와 다양한 삼킴장애 치료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 시기나 치료 매뉴얼들, 지침들, 그리고 치료 교구들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이번 10주 동안의 KOCW 강의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교재나 참고문헌은 굉장히 고민 끝에 이 교재를 선택했습니다. 실은 언어치료 분야에서는 닥터 라즈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노스이스턴 대학의 아주 유명하신 지금은 정년 퇴임하신 아주 오래전에 정년 퇴임하셨죠. 대가분이 쓰신 책을 그 권민선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많이 읽혀지고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어떤 재활 관련된 플랙티스가 좀 적어요. 치료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이 송영식 선생님 외에 여러분들이 쓰신 개충문화사에서 나온 삼킴장애라고 하는 교재를 이 교과의 주 교재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책이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2판이 개정되어 있는데요. 2판이 개정되면서 순수 한글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언어치료사 국가고시, 언어재활사 국가고시에서는 한자 용어가 좀 더 익숙하시기 때문에 제가 재판이 아닌 2판이 아닌
초판, 2007년도 판을 좀 참고 문헌으로 정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는 게 훨씬 더 국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로 잘 정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셔도 삼킴장에 대한 이해도가 쑥쑥 신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학습 평가 방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교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삼킴의 중요성을 좀 서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15주차 오프라인에서의 교과 과정이시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온라인 교과랑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설명하고자 15주차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삼킴에 대한 해부학적인 구조나 생리학적인 이해나 신경학적 삼킴 조절은 결국 정상 삼킴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자, 정상 삼킴에 대한 과정이나 정의를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평가에 대해서도 배우시게 되고요. 자,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 전략이 있습니다. 삼킴장애에는 직접 치료도 있고요. 간접 치료도 있고요. 보상 전략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증상별로 다른 여러 가지 치료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신경학적 삼킴장애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추신경이나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삼킴에 문제가 초래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배우는 챕터를 구성했습니다. 자, 그 이외에는 소아, 두경부 암, 자, 식도 단계, 삼킴장애까지 각각 유형별 치료 방법을 배우시게 되고요. 그 이후에 치료 시기나 치료 교구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고, 그렇게 하시면 15주간의 이 한 과목의 이 교과 과정이 다 종결이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서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시간부터 제가 해부학이나 생리학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 온라인 강좌를 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첫 시간이다 보니까 바로 당장 외울 그런 어떤 암기부터 할 게 아니라 도대체 좀 철학적인 접근부터 좀 해보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삼킴장이라는 걸 이 교과를 통해서 배우시게 되는데 자, 원론적인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킴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들 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도록 하죠. 여러분들 삼킴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떠한 현상이 초래될까요? 네, 자, 우리가 삼키지 못한다면 제일 먼저 영양실조가 걸릴 겁니다. 그쵸? 자,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음식물을 통해서 체내에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우리가 조달하게 되는데 우리 신체의 에너지원이 조달되지 못하니 영양실조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삼킴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자, 혹시 흡인이나 침습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네. 흡인이나 침습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나중에 수업 후반부에서 아주 여러 차례 다루게 될 텐데요. 자, 이거 결과적으로 살에 들리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음식물이 삼키지 못하고 우리가 음식물을 급하게 먹을 때 기침을 하잖아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 건 흡인이나 침습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네, 질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음식물이 목에 걸리게 되면 삼키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자, 제가 좀 그림을 그려드리면요. 이 뒤에가 우리가 식도라고 하는 음식물 길이 되겠고요. 우리 사람을 옆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자, 있으면 앞에 부분을 우리가 공기길,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의 제일 위에는 후두가 있습니다. 후두. 자, 우리가 후두라고 하는 게 발성을 위한 기관이기도 하지만 실은 공기 통로 제일 위에 위치되어 있어서요. 음식물이 기도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역류되지 않도록 이것을 방지하는 뚜껑 같은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 페트병에 뚜껑 있잖아요. 그런 역할이에요. 자, 원래는 그런 역할이 우선인데 이제 사람이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목소리를 내게 되고 이제 말을 산출하는 수단이 되었죠. 자, 그럼 음식물이 식도로 안전하게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기도로 이렇게 들어가면 기도를 막게 되겠죠. 실례로 벌써 십수년 전 일입니다만 아주 유명하셨던 그 성우 선생님께서요. 모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달려라 하니에서 그 홍두깨 선생님 그 목소리를 맡으셨던 아주 유명한 성우분이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모 프로그램에서 떡을 빨리 먹고 이렇게 달리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떡이 그만 목에 걸리셔서 처치가 늦어지시고 결국은 사망하시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삼킴의 문제가 생겼을 때 종종 발견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킴의 문제가 있다는 건 굉장히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흡인성 폐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폐렴이라는 거는 폐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사망 진단서랑을 끊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우리가 그 사망 원인 중에 그 진단서명에 들어가는 게 폐렴이에요. 우리가 폐가 멎으면 우리가 자연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개념인데, 자, 보시면 흡인성 폐렴은 뭐냐 하면 음식물이 기도로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면 기도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도 밑에는 기관지가 있겠죠. 자, 두 개의 기관지가 있고 기관지 옆에는 폐가 있습니다. 폐가 있고요. 자, 음식물이 계속 폐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음식물이 부패하게 됩니다. 자, 인체는 부패를 하게 되면 염증 반응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패하면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박테리아 때문에 이 염증이 생기는 거죠. 폐염증이 생기는 걸 폐렴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끔찍하게도 흡인성 폐렴 때문에 상당수 많은 삼킴 장애를 동반하신 분들이 이게 계속 방치되다 보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흡인성 폐렴 굉장히 무섭죠. 자, 삼킴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삼킴 장애는 드물까요? 아니면 흔한 질환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들을 드리면 많은 학부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언어치료 공부하면서 삼킴장애 환자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는 삼킴장애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드물다라는 표현을 많이 답변들을 하시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킴장애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자, 삼킴장애의 원인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 설명드렸던 그 교과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을 말씀드렸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거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삼킴장애를 초래하는 원인 질환 대표적인 게 뇌졸중이 있죠. 자,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중추신경, 뇌가 손상당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신체 마비가 오지 않습니까? 자, 다리에 마비가 오면, 하지에 마비가 오면 보행에 문제가 생길 거고요. 자, 그러면 삼킴 기능에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질환이 있나요? 파킨슨병처럼 퇴행성 신경질환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라고만 제가 쓰겠습니다. 자, 점점 나빠지는 이른바 불치병이죠.
이런 파킨슨씨 병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자, 삼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삼킴에 어려움을 가지고 오시게 되고, 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에 이르는 이러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파킨슨씨 병하고 비슷합니다. 루게릭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위축성 축색경화증. 자, 그런 것도 제가 그냥 루게릭이라고만 적겠습니다. 원래는 ALS라고 해서요. 우리가 실제 병명은 근위축성 축색경화증인데,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루게릭으로 적겠습니다. 이것도 점점 신체가 경직되면서 굳듯이 그런 퇴행성 질환입니다. 축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뉴런에서. 이게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인데요. 이 축색이 점점 단단해지면서 명령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시냅스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뇌에서는 계속 움직여라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 축색이 전달을 못하니까 점점 몸이 마비되고 굳게 되는 건데요. 삼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적으로 음식물을 잘 삼킬 수 없게 되겠죠. 자, 끔찍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또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들, 치매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치매 얘기를 드리면 대다수 많은 분들이 아니, 치매는 인지질환인데 어떻게 삼킴의 문제가 초래되느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되물으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지장애의 이 치매도요. 치매 환자분들도 삼키는 방법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잊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삼킴장애 굉장히 드물죠. 그 외에 또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뇌성마비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삼킴장애를 초래하는 원인 질환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특히 소아들 같은 경우에 뇌성마비가 있으시다면 어떻습니까? 보행의 문제도 가질 수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음식물을 삼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거는 말 문제라든지 언어 문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암 환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암으로 인해서 특히 경부암으로 인해서요. 음식물을 삼킬 수 없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겠죠. 자, 사실 더 많습니다만 우리가 공간이 부족해서 딱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두 가지 철학적인 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하면 삼킴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삼킴장애는 굉장히 흔한 질병이다, 질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뇌졸중의 주요 후유 장애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 드리면 대부분이 보행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킴장애 환자들이 동반하는 가장 많은 후유 장애는 바로 뇌졸중 환자들이 동반하는 가장 많은 후유 장애가 바로 삼킴장애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시간 통해서 꼭 하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삼킴장애에 대한 전 국민의 노인 유병률이 보고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요. 그리고 2013년도에 와서 서울대학교 백남종 교수님 팀에서 처음으로 지역사회 노인들의 삼킴장애 유병률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유병률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보시죠. 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게 먹는 즐거움이라고 이 백남종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졸중, 퇴행성 질환, 신경질환, 치매 굉장히 많이 삼킴장애가 유발될 수 있더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요.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삼킴장애가 드문데요. 자, 얼만큼 삼킴장애 환자들이 많은지 성남시에 거주하는 41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백남정 선생님께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자, 표준화된 삼킴평가 검사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했더니만
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 3명당, 노인 3명당 1명꼴로 33.7%가 삼킴 장애를 겪고 있더라 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소개드렸던 이 기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뇌졸중 환자라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지역사회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노인의 3명 중에 1명은 삼킴의 문제가 심각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킴의 문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삼킴 후에 목소리의 변화가 약 한 5명 중에 1명은 발생했고요. 자, 그 외에도 물을 잘 삼키지 못한다든지 입술을 잘 닫지 못한다든지 하는 반응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언어치료사가 사실 삼킴 장애를 담당하는 게 저는 참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삼킴 후에 이 목소리의 변화를 가장 많이 겪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삼킴 장애 환자분들이 이 목소리의 변화가 좀 전초 증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 우리 언어치료사들이 좀 민감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삼킴 장애가 흔한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흔한 질병이다. 자, 같은 기사입니다. 같은 기사인데요. 자, 노인 3명 중에 1명이 삼킴 장애라는 당시 아주 파격적인 그런 그 기사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목소리의 변화가 굉장히 주요한 그런 증후니까요. 자, 이런 것들을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자, 저도 역시 좀 최근에 이제 그 조사를 했었었는데요. 제가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전국에 거주하는 이제 325명을 대상으로 삼킴 장애를 이제 유병률을 분석했는데 저는 이제 삼킴 장애 환자들이 아니고요. 삼킴 장애 고위험군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52.6% 약 절반가량이 삼킴 장애의 고위험 집단이다라는 게 제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나 틀니를 끼고 있으면 삼킴 장애가 더 높더라. 왜냐하면 틀니가 타액 분비를 감소시키게 되고요. 자, 음식덩이라고 하는 볼루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본격적인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면 자, 뭐 구강 단계, 뭐 식도 단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 덩이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게 방해가 되면서 발생될 수 있고요. 또한 노화로 인해서 근력이 감소되고요. 신경 전도 속도가 퇴행되기 때문에 이 노인 집단이 굉장히 고위험 집단이다 라는 게 이 연구에서는 밝혀진 바 있습니다. 자, 근데 52.6%라는 게 얼마나 높으냐?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삼킴 장애 고위험군 비율이요 33%, 일본이 우리랑 약간 비슷하게 47%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52.6%가 삼킴 장애 고위험 집단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자, 특히나 이 재가 노인들, 지역사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삼킴 장애 지식이 굉장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요. 이분들이 삼킴의 문제를 단순히 노화의 과정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삼킴 장애에 대해서 잘 공부하셔서 앞으로 삼킴 전문가로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 재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삼킴 장애 고위험군들이 굉장히 높더라. 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뉴스라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킴 장애에 우리가 얼만큼 이게 그 중요한지 또 반대로 KBS 뉴스에서 재미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자, 우리가 뇌졸중의 어떤 후유 증상으로 삼킴 장애만을 우리가 고민해 왔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뇌졸중의 전초 증상으로서 삼킴 장애가 어떤 것들이 있는 삼킴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이 KBS 뉴스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소개를 좀 드리면요. 자, 여러분들. 음식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넘어가는 증상을 삼킴 장애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뇌졸중의 한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박광식 기자입니다. 음식이 자주 목에 걸렸던 환자입니다.
비디오 투시 검사에서 정상인은 음식물이 남는 것 없이 깔끔하게 내려가지만 이 환자는 목에 음식물이 쌓이면서 기도로 들어갑니다. 먹는 것이 어렵고 없다 보니까 밥 못 먹으니까 15kg 빠졌더라. 이른바 삼킴장애. 반복해서 음식물을 잘못 삼키면 결국 폐에 염증이 생겨 치명적인 흡인성 폐렴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폐렴만이 아닙니다. 장 씨의 뇌를 검사한 결과 이미 심각한 뇌경색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식을 잘못 삼켜서 목에 걸릴 경우에 탈해가 걸려서 기침을 하죠. 뇌졸중이 온 이후에는 이 기침 반사마저도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탈해가 걸릴 때 기침 없이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에서 뇌졸중 환자 3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5명 중 2명 꼴인 39%가 삼킴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침을 많이 흘리거나 음식을 삼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침, 가래, 미열 또는 식후 목소리 변화가 생긴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고 이미 뇌졸중까지 왔다면 삼킴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자, 저희가 아주 짧게 뉴스 보도 영상을 보셨는데요. 네,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뇌졸중의 전초 증상으로 삼킴장애 있을 수 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삼킴장애라는 게 뇌졸중, 이런 신경계 환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주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또 다른 뉴스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주요한 내용들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연화장애는 목의 근육이나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자,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식도를 거쳐서 위로 들어가야 할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 흡인성 폐렴을 합병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나머지 한번 쭉 보시고요. 자, 보시면 제가 이것을 좀 보여드린 게, 자, 일반인은 음식이 기도로 잘못 넘어가면 반사적으로 거부 반응과 같은 형식의 사례가 들리기 마련인데요. 이 뇌졸중 환자들은 연화장애가 생기면 기침 반사 기능도 덩달아 마비돼서 결국 그러한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뇌졸중이 오면 겉으로는 얼굴이나 팔, 다리 근육의 마비가 오게 되는데요. 입안이나 혀, 목 안의 근육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환자들이 삼킴장애 환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가 요구된다라는 뉴스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하면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를 보셨는데 삼킴장애는 굉장히 흔하고 삼킴장애 노인 중에 3분 중에 1분 정도가 삼킴장애 환자에 해당이 되더라. 심지어 고위험군까지 포함하면 노인분들 2분 중에 1명은 삼킴장애 고위험군이더라. 삼킴 문제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한 빈번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하고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좀 민감한 내용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언어 치료에서 삼킴장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생소해 하시는데요. 또 우리 유관 분야인 작업 치료에서는 삼킴장애라는 용어들을 굉장히 익숙한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제목을 좀 민감하게 썼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얘기입니다. 삼킴장애를 반드시 어떤 영역에서 담당하자는 내용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삼킴 문제를 공부하는 학자로서 지금 작업 치료와 언어 치료에서의 삼킴 이 두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작업치료사분들이 삼킴장애를 또 치료하고 계시고요. 또 연구도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안되어 있는 도구들은 실제로 작업치료 영역에서 개발한 한국형 삼킴장애 검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소수의 대학병원에서는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이 삼킴장애 영역을 담당하시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삼킴 전문 치료사로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그러한데 미국이나 유럽은 어떨까요? 미국이나 유럽은 실은 삼킴장애를 언어치료사가 담당합니다. 실제로 또 삼킴장애 그 주요
검사 도구줄 중에 스케일 중에 하나가 아샤라고 하는 미국 언어치료사 협회에서 만든 그런 검사 도구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삼킴장애 평가 도구가 실은 미국 언어치료사 협회에서 만든 거니까 언어치료 쪽에서 삼킴을 담당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질병 코드를 치료 코드를 잡을 때 이게 작업 치료 코드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좀 작업 치료에서 주로 담당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저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어치료사가 삼킴 문제를 담당해야 하고 뭐 작업치료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삼킴장애를 공부하는 학자로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뭐 영역이 어떤 장애를 담당해야 된다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삼킴장애라고 하는 이 영역이 굉장히 빈번하니까 우리 언어치료사 분들도 우리가 이 삼킴장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환자분들의 어려움을 또 우리가 들어드려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삼킴장애에 대한 정상 삼킴이라든지 삼킴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잘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또 국가고시에 언어재활사 국가고시에 이 삼킴장애 과목이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또 공부하시면 국가고시도 잡고 또 환자분들의 어려움도 해결해주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삼킴장애에 대한 서론적인 차원에서 삼킴의 중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논점들, 이슈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상 삼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부 생리학적인 특징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다음 시간부터 좀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삼킴장애라는 교과목을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